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자, 먼저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낸다. 자, 문자 메시지 우리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미싱이고요. 파밍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롤 파밍 아니고요. 자, 웹 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의 웹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빼가는 거죠. 자, 스푸핑입니다.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한다. 자, 그래서 모르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능에 대한 정의 한번 볼게요.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을 우리 지능이라 하고요. 정보는 뭐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한 거다. 그래서 자료를 가공하면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뭐냐?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은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다. 즉,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웹 컨텐츠 마이닝,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웹 구조 마이닝, 특정한 웹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한다. 자,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쨌든 뭔가 검사하는 느낌이죠. 자, 웹 사용 마이닝 보겠습니다. 이용했던 형태의 데이터, 특정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법. 자, 우리의 사용 쿠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되겠죠. 자, 모르밍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한다. 자, 모바일 폰의 모. 자, 스마트폰으로, 오프라인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게 모르밍이고요.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웹으로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죠. 자, 그럼 쇼루밍은 뭐냐?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자, 역쇼루밍은 뭐냐?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비교 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자, 요거, 자,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잘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고요. 자, 딥러닝, 알파고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 하고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RFID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보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들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이고요. 공공거래장부라고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BYOD, BYID입니다. 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자, 인텔이 처음 도입했다? 그럼 BYI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주문점 계산 방법, 이게 공식이 시험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리드 타임 곱하기 1일 평균 판매량 더하기 안전 제고량 해주시면 된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옴니 채널 뭘까요? 자, 소비자가 온라인이거나 오프라인, 모바일 등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를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채널이죠. 자, O2O는 뭘까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마케팅. 자, 이것도 최근 들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비콘입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죠. 자, NFC와 비슷합니다. 자, 오토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고요. GPS보다 더 정확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패킹 슬립.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패킹 슬립이고요. 인보이스는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입니다. 상품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 인보이스죠. 우리 명품 사면 받게 되는 게 인보이스죠. 자, 선하증권, 배죠. 해상 운송계약에서 화물의 수령과 인도 청구권이 표시된 유가증권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P, 약속 가능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특정 기간 안에 완제품을 주겠다, 얼만큼 주겠다, 약속할 수 있는 수량, 확실한 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EBPP입니다. 전자대금 납부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지불을 원활하도록 지원해주는 대행 서비스다. 자, 이런 용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문제 나중에 용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보겠습니다.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 속도, 데이터 다양성.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 용어가 외울 게 제일 많죠,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단위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바이트, 그리고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메가죠? 기가죠? 자, 그리고 테라바이트, 그리고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자, 우리가 엑사 이후로부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ERP 발전 순서 보겠습니다.
MRP 먼저 시작하죠. 자, MRP2가 그럼 MRP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ERP, 그리고 확장된 Extended ERP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인원 사물 인터넷이 뭐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물 인터넷이고요. IoT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이런 스마트 제품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자,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완제품이 아닌 주제품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롬캐스트 동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이고요. 자, 대시는 잠수함에 있는 공격용 무인 헬리콥터입니다. 자, 대시 나왔는데 이거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옵트인, 옵트아웃이 있는데요. 옵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정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 가입할 때마다 많이 하죠. 이게 옵트인이고요. 옵트아웃은 반대겠죠. 자,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 활용도 안 하고 이용도 대신 중지시켜버린 게 옵트아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본 트러스입니다. 자, 카본이 탄소죠. 영국 정부가 만든 거고요. 탄소 감축 방안으로 만든 친환경 인증기관이 카본 트러스다.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허브, 우리 인천은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죠.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각 나라의 메인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것이 허브 앤 스포크다. 그리고 친환경 공급 사슬은 우리가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출 물질을 저감하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 공급 사슬이다. 이런 용어들, 용어 문제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 소비자의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델파이 조사 기법이죠. 자,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정성적 조사 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 델파이, 전문가가 하는 질적 예측 방법이고요.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세 가지 외워두시면 되고요. 시계열 분석 방법입니다.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 시차 등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화, 유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정량적 기법입니다. 시계열은.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한다는 게 일, 주, 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뒤 장래의 수요를 예측해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정량적 기법이다 라는 거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박스 젠킨스 방법 보겠습니다. 자,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 수요를 예측한다. 자, 즉 시계열 방법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확산 모형 방법은 신제품이나 우리 신기술의 수요 예측을 하거나 과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나 초기 데이터만 있는 경우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할 때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 유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유추법은 보통 신규 점포 입점할 때 많이 쓰죠. 비슷합니다. 새로운 점포를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 유추법과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도매상의 형태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업자 도매상이에요. 수요자에게 약간의 가공을 하여 공급하는 도매상입니다. 상인 도매상, 가장 전형적이죠.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과 관련 없는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인 도매상은 요게 핵심이에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거죠. 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다. 어디 제조업자한테서 받은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리인은 제조업자와 공급업자를 대신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브로커는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고 알선해주는 그런 협상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상인은 생산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받고 신용을 제공하여 상품을 전달하거나 상품을 받죠. 그리고 상품화 계획이나 촉진은 대신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요거는 암기가 필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푸시 앤 풀 전략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푸시 전략 미는 거죠. 밀어붙입니다.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소매상에게, 소비자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기 방식이라도 하죠. 그래서 인적 판매와 인센티브 판촉을 합니다. 그 제조업자가 푸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간상인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판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촉 비중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산업재 시장에서 많이 쓴다는 특징,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풀 전략은 당기는 겁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판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마트 가서 삼림 호빵 광고가 나오네. 제가 호빵을 좋아해서 그런 건데, 자, 호빵 광고 나는 호빵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우리 마트 호빵이 없어요. 사장님 호빵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호빵 찾는 사람 많네? 호빵 좀 사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풀 전략입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벤트 콘텐츠 등으로 판촉을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조업자가 판촉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시장에서 쓰기가 좋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RM 보겠습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고객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고객의 특성에 기초해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고객의 수요와 요구,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이 만족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를 깨우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만족하겠죠? 그래서 고객과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부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까지 합니다. 자, 세분화 마케팅을 하고 틈새 마케팅, 개별화 마케팅 순서로 가고요. 1대1 고객과의 1대1 마케팅을 함으로써 관계를 수립하는 관계 마케팅으로 포괄하면서 발전되었다. 이 발전 순서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도 물어보는데요. 자, 지갑 점유율, 고객의 돈을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RFM 분석이라고 있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등을 해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M 도입은 기존 사업의 수익 향상과 신규 사업 진출의 기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CLV 보겠습니다. 자, 고객 생애 가치죠. 우리 CRM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한 고객이 어느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C라는 고객이 A 회사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샀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보다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평가에 용이하겠죠. 왜?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의 구매 기록이 아주 잘 남아져 있죠. 근데 백화점은 뭐 현금 영수증도 안 하실 수도 있고 카드 결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환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 기업 간의 정량적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객 점유율보다는 이 고객이 얼마나 우리를 충성하고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고객 유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유지 비율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VIP 누군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유지 비율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RFM 분석 나왔었죠. 자, R은 최근, F는 frequency, 자주, 빈도죠. 그리고 구매 규모, monthly value죠. 그래서 이 고객의 미래 구매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최근에 언제 구매했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고객군을 정의한 뒤 VIP나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각 고객군의 응답 확률과 매일 발송 비율을 고려해서 이런 내용, 복잡한 내용 지우고, 즉 이익을 주는 고객군에게만 메일을 발송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샤넬 화장품을 사시거나 많이 사시는 분들은 샤넬에서 연락 정말 자주 옵니다. 이런 게 또 RFM 분석을 통한 마케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VMD 보겠습니다. 그러면 VMD, 비주얼 머천다잉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하는 게 VP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주게 해서 우와 여기 이쁘다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P가 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포인트 오브 프레젠테이션이죠. 고객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상품을 두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력 상품은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IP입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 상품을 이쁘고 보기 쉽게 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즉, 이쁘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한번 만져보세요. 하면 과중에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상품은 말이죠. 뭐가 좋고요, 뭐가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이제 IP다라고 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 3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소매 수명주기 이론 보겠습니다. 자, 요걸로 관련된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자, 먼저 이 소매 수명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4가지인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입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성숙기 때부터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이 감소되어 그러다 보니까 쇠퇴기로 나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가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먼저 도입기에는 소매 개념 정립 및 정착시키는 전략을 기업들이 해요.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매우 높고요. 대신 이익은 낮습니다. 왜? 내가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는 많지만 이익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장기에 접어들어요. 자, 성장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이제 시장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낮았던 도입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익 확보를 위한 침투 전략과 판매 증가율과 이익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숙기로 접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특정한 세분 시장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매 개념을 수정하여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은 중간이고 이익도 중간인 단계가 돼요. 점점 쇠퇴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 모방 업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상품 구색을 깊이 확장해주는 전략도 어디서? 성숙기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쇠퇴기로 접어들죠. 자, 쇠퇴기로 접어드니까 우리 이제 벗어나야겠어. 자본 지출은 최소화하고 우리 이제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자고 하면서 판매 증가율이 낮아지고요. 이익도 매우 낮은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게 소매의 수명 주기 이론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마케팅 하냐? 이 소매 수명 주기에 따른 마케팅 방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도입기, 자, 먼저 정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품을 인지시키고 판매량을 늘리는 거를 유별로 합니다. 왜? 이익은 낮은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품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추가한 변형 제품이나 개량 제품 출시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장기 때는 우리 판매 증가율도 높고 이익도 높은 단계죠. 그래서 상표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이익도 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슬 경쟁이 심해질 경우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판매 전략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숙기 되면 우리 경쟁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 유지를 하기 위해 이미지 광고,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쇠퇴기 왔어요. 자, 쇠퇴기 왔으면은 이제 판매 증가율도 낮고 이익도 낮은 단계죠. 굳이 엄청난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쇠퇴를 대비해서 단기 수익, 빨리 이제 벌고 나가자라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매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는 게 쇠퇴기다라고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수명 주기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소매업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자, 우리 아코디언은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돼 있죠. 자, 요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화된 한전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겪는다. 자, 무슨 말이냐? 소매업이 등장을 하면은 맨 처음에는 자, 물품을 확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팔리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잘 팔리는 거 위주로 전문화되는 걸로 가자 하면서 수축을 했다가 이제 잘 팔리는 우리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전문적인 상품을 확대를 하자, 이런 순서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확대, 수축, 확대, 이런 아코디언의 모습을 거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이름이 아코디언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색이 넓은 종합점에서 제품 구색이 적은 전문점으로 갔다가 다시 전문적인 종합점으로 되풀이되는 것으로 아코디언처럼 제품 구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론이 아코디언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책 보고 뭐 교재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설명이 정말 방대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변증법적 이론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교재 있으신 분들 보면 내용이 진짜 몇 페이지 막 이렇게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와이프도 요 내용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서 합격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변증법적 이론 보겠습니다. 요거의 핵심은 정반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갖춘 반, 새로운 점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기존 점포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점포와 새로운 점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충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있는데, 자, 그 주변에 반대 특성을 가진 점포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막 아울렛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랑 아울렛이랑 맨 처음에 막 경쟁을 하다가, 야, 우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서로 진화를 하고 있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더 좋은 서비스 이런 거, 좋은 상품을 개발,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구나. 각자 우리 진화해 나가고 있어. 경쟁을 통해 진화를 해 나가고 있어. 요게 정반합의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너가 등장해서 싫었는데 너랑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진화를 해 나가고 있네? 이거 굉장히 좋다. 이런 정반합의 과정이 변증법적 이론의 전부입니다.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변증법적 이론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입니다. 자, 우리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빙글빙글 돌죠? 자, 되돌아오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저가격 저마진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입해서 성장 단계에 거치면서 고가격과 고마진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쇠퇴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리 역시 최고야. 안정적인 전략과 보수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계속 반복되더라. 요 얘기가 바로 수레바퀴 가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A 점포가 진입을 했어요. 저가격 저마진으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기존 점포가 있겠죠. 기존의 B 소비 업태와 경쟁을 하기 위해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쳤어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또 새로운 C 점포가 들어왔어요. 근데 새로운 C 점포도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또 이 C 점포는 기존의 A 소비 업태와 경쟁을 하기 위해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쳐요. 그러고 있는데 또 새로운 D 점포가 들어왔어요. D 점포는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오죠. 데자뷰죠.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게 보니까 소매업의 규칙이더라. 요거를 우린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다 라고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문제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고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몰라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한 문제예요. 자, 의무 휴무와 영업시간 관련 법규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요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자, 누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요 내용이 서로 다르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요 내용.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요 빨간색 내용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로 갈라져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요 빨간색 내용만 잘 외워두시면 요 문제는 무조건 푸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55%인데 뭐 60%로 나오거나 50%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